자, 외국 얘기도 좀 해봐야죠. 왜냐면 2차 대전 패전일 8월 14일과 8월 15일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한테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23, 4일 일본을 방문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했었죠. 이시바가 뭔가 얘기를 꺼내야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 것이냐가 사실 관심사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반성이라는 단어를 12년 만에 썼습니다. 13년 만에, 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을 맞은 15일 전몰자 패전, 그러니까 전몰자 그 추도식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총리 입에서 반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13년 만입니다. 2012년에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반성을 마지막으로 썼고요. 그때는 민주당 정부였어요. 그렇죠. 네. 2012년 12월에 아베가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베, 그 다음이 스가, 그 다음이 기시다였잖아요. 얘네들은 다 절대 반성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이 8.15 행사 때는 총리만 나와서 이거를 읽는 게 아니라 옆에 댄너, 그러니까 외왕을 옆에 앉혀놓고 총리가 대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외왕도 있는 자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꺼낸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19년에 나루히토 지금 일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나루히토 일왕도 그렇고 그 앞에 아버지도 그렇고 사실은 깊은 반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회전일마다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그다음에 스가, 기시다는 외왕, 일왕들하고도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일왕보다 더 극우인 거죠, 더 이 새끼들은. 걔들은 이제 그 세 명은 정말 극우죠, 극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민당 내에서 우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확 끌어올렸거든요. 불쌍한 이시바 심정도 모르고. 네. 자, 이시바 총리를 둘러싸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물어서 이시바 퇴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소 전 총리, 스가 전 총리, 기시다 전 총리가 대면해가지고 면전에서 네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어. 나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시바 총리가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라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민당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물건 늘어졌냐면 심지어 본인은 안 하겠다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 오후에 본인 자진 사퇴하기로 발표하기로 했어. 이런 언론 플레이까지 다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은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총재 선거 리콜 규정이라는 걸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만 리콜 규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써가지고 총재에서 끌어내려 버리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국회의원과 지역 조직 대표 과반이 총재 선거를 요청하게 되면은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리콜 규정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네들끼리 리콜 규정을 써가지고 이시바를 빼보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를 했는데 이시바가 다시 뽑히는 상황이 나게 되면 우파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이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김문수 한덕수 바꿔치기 하려다가 안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떻게든 자진해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달 말까지 압박을 엄청나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네. 물러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왜? 여론이 지금 이시바 힘내, 이시바 그만두지 마. 이시바 이거는 참의원 선거 패배는 이시바의 책임이 아니야. 이거는 자민당이 부패한 책임이지. 이걸 왜 이시바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이 이미지가 지금 엄청나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만의 투표가 아닌 거거든요. 당원 투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막상 투표를 해서 끌어내기를 하면 이시바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몇몇 앞에서 떠들고 있는 극우 국회의원들의 입지가 완전히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압박을, 이시바가 이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23일,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이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얘들도. 그래서 네. 어떤 선물로 무엇을 털어내면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를 바꾸려고 할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10주년 단위로 이제 행사를 크게 하지만 일본도 10주년 단위로 우리로 따지면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민당에서 야, 이시바, 너 우리가 곧 끌어내릴 건데 너는 대표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 가기에서 승인한 정부 입장을 발표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시바는 곧 내려올 사람이니까 걔 입으로 어떤 것도 발표하게 하지 마. 지금 이분인 김문수 거예요. 후보 만들어 놓고 흔들 때랑 똑같은 짓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문제는 내부의 관료들 몇몇 앞서 있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뀔 거냐, 국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존에 있는 정치로 갈 거냐, 여기에 일본 정치의 또 하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 전 세계에서 서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나눠가지고 메시지들을 나누고 외교적 정치적 이벤트들을 꺼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푸틴과 젤렌스키를 모아놓고 3자 회동을 하겠다. 조만간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푸틴이 그래? 땅만 주면 난 괜찮아. 그래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젤렌스키와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게 네.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15일은 우리에게 이제 광복절, 그래서 한일 관계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었는데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곳은 어디였냐면 미국의 알래스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2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생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다라는 거는 생산이 정말 없는 거죠. 네, 합의된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외신들에서는 트럼프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푸틴 좋은 일만 시켜줬다.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푸틴의 승리다. 왜냐하면은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됐어요. 서방국가 제재를 가하면서 푸틴이 이제 외교 무대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전쟁 범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좀 편하게 돌아다니지도 못했는데 떡하니 트럼프가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를 불렀잖아요. 거기서 알래스카를 부른 이유 자체도 알래스카가 1867년에 러시아 제국일 때 러시아 황제가 우리 관리하기 힘드니까 돈 필요해 이러면서 720만 달러 미국에 팔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가죠. 네. 영토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지역으로 푸틴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크라이나 영토도 그런 식으로 넘길 수 있지. 국가 이익에 따라서 라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레드카펫까지 깔아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환영식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국제 무대에 너무나 당당하게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경제 제재가 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출을 막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미소 간의 갈등으로 조성이 됐었는데 묘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재개가 됐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치면 유럽 쪽에도 다시 러시아가 가스를 연내에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뒤이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2개 주예요. 루안스크, 도네츠크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한 80% 이상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푸틴은 그거예요. 일단 그 2개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완전히 철수해가지고 요 2개 주는 완벽하게 우리한테 줘. 그리고 나머지 자포리자고 헤르손주도 러시아가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점령한 것까지는 우리가 가질게. 그러면 우리 전쟁 끝낼 의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토는 절대 단 한 돌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자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젤렌스키가 오늘 백악관을 방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8일인데 그럼 미국 날짜로 내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같이 통화를 했던 사람들도 같이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있어요. 너만 결심하면 전쟁 끝낼 수 있어! 라고 압박을 가하는데 젤렌스키가 아무래도 혼자 갔을 경우에는 지난 2월 말처럼 본인만 덤태기를 쓰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또 유럽의 이제 다른 정상들도 야 이러다가 트럼프의 공으로 다 돌아가겠는데 싶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젤렌스키 혼자 보내서는 안 되겠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나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군단이 가는데 글쎄요. 이 인원이 다 같이 간다고 해서 트럼프 한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영토 수복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러시아가 이미 점령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재투자도 했고 아파트도 지었고 사람들도 주민등록 다 해서 여권까지 다 내줘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걸 원복시킨다고 하는 건 또 전쟁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젤렌스키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다만 쟁점은 뭐냐? 그럼 남아있는 영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보증을 누가 서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서방과 나토가 이걸 서달라라는 게 젤렌스키의 조건인데 푸틴은 중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이 앞으로 니네들의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서도 평화안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의 보루가 중국의 영향력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젤렌스키와 나토가 중국을 믿고 러시아와 중국을 믿고 이 회담에 응할지는 사실은 부정적인 쪽의 전망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젤렌스키가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서 22일 날 내가 푸틴하고 젤렌스키 나 이렇게 3자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어. 그날 도장 찍는 거야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5일이 매우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미러 정상회담 때문에 중국은 관세 인상을 안 해도 된대. 이 뭔 개소리입니까, 지금? 딴 나라들을 1년 가까이 이렇게 볶아서 난리를 쳐놓고 중국은 관세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회담 이후 대중국 등 관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랑 모종의 합의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얻을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중국 이외에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남북이 뭔가 합작을 해갖고 중국을 대신해서 물건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대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는 히트류 때문에도 그렇고 생필품 가격 때문에도 그대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주변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시진핑이랑 회담을 했더니 시진핑이 내 임기, 트럼프 임기 내에는
절대 대만 침공을 안 한다 그랬다. 이건 지들 둘이만 한 얘기이기 때문에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 미중 관계는 이제 원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한테 진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트럼프의 약점, 히토류 문제와 그리고 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생필품 대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가 통일 한국 내지는 남북한의 경제 교류라는 겁니다. 북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지금 15일을 기념해가지고 추미애 의원 등 대한민국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대표로 한 그 아펙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진 의원 등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사로 중국을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양쪽에 이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내용에 대한 특히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북한과의 개방,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현지에서 전기차 업체 또는 화웨이 베이징 공장 같은 데를 돌아본다고 하니까 아마 이쪽 분야에서도 한중 협력이 있지 않는가라는 또 희망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북한에 대한 개방을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원하고 있는 방향 하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8.15 행사를 가졌습니다.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대놓고 이겼다고 전승절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서 초청 가수를 불러가지고 북한에서 대대적인 그 야외 공연, 콘서트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중국 특사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기간에 동시에 특사단을 파견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우리 여당 대표단이 지난 15일 베이징을 방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승절 행사 때 김정은이 나와서 콘서트를 구경을 온 거예요. 러시아 가수가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러시아 하원 의장하고 김정은이 같이 이거를 관람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 샤먼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러시아 가수가 나와서 공개 행사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북한 안에는 그 3대 악법이라는 그 유엔에서도 인권을 모독하는 3대 악법이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동사상 문화 배척법, 그다음에 청년 교양 보장법, 그다음에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어 쓰면 안 되고 외국 공연이나 외국 영화 보면 안 되고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외래 사상에 적거나 이걸 접하게 되면 사형까지 공개 사형까지 시키는 쉽게 말해서 대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을 완전히 못 보게 만드는 이런 그 악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악법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공연을 연 거예요. 그것도 락 공연을. 심지어 가수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관객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막 무대에서 뛰어다니 쉽게 말하면 예전에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공연을 김정은과 러시아 하원의장이 와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북한의 8.15 이후에 문화적 또는 국경적 개방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아까 얘기한 3대 악법에 대한 폐지를 보여주는 결과다라는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접촉 내지는 외국 문화에 대한 접촉 이런 것들을 급작스럽게 개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었던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또는 남북한 간의
관광 교류 같은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일종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